자, 우상호 의원 페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연희동의 그 동네 사시는 분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근데 우상호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부동산 10곳에 올려놨다는 윤 후보 측의 말은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그 동네가 연희동 그러면은 전두환 노태우 사는 동네잖아요. 예. 꽤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연세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안에 걸어갔을 때. 그 단독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 나오면 한 10군데 내놓으면 금방 나가는데 어디를 다 알아봐도 그 부동산 중개했다는 그 업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쪽에서는 그 집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뭐 부동산 10군데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위에 부동산이 10개가 없다는 거잖아요. 6개 있답니다. 그 부분도 너무 웃기더라고. 10개가 없어요. 그런 오래된 그 주택가에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어르신이 어떤 직업, 뭐 무슨 연세대학교 무슨과 교수다. 뭐 아들은 뭐 검사장이다.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연세대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명예교수고 그 아가들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위탁을 우리 집에 안 왔다 뿐이지 그 소문은 삽시간에 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 동네에서도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 집안에 그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왜 다른 업소에서는 모르고 있냐고요.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죠. 예, 우주의 기운을 왕자를 손에 쥐고 다니는 것처럼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것이 마치 박형준 LCT 때와 똑같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아들이 가다가 갑자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되고 막 이게 다 우연이죠. 이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 보면요, 윤석열 아빠가 우연히 지금 딱 한 개의 부동산에만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윤기중 아빠는 우연히 그 부동산의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딱 한 개입니다. 이때 김만배 누나가 우연히 그 부동산을 찾은 거예요. 그 부동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가 우연히 윤석열 수많은 매물 중에 윤석열 아빠의 집을 김만배 누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찾던 집은 본인이 살 집이 아니라 개 집이었단 말이에요. 개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개가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집이 윤기중 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우연의 우연. 네, 정말 이건 박형준보다 더한 우연이구나. 아니, 정말 김명옥 씨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부동산 10군데 내놨다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정황이잖아요. 실제로 그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요거는 서로가 약속하듯이 내놓고 팔았다. 예. 다만 이제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업소라는 게 그 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인증이 되는 것이고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뇌물의 정황이 있으면요, 언론이 이걸 일제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잠깐 반짝하다 말았어. 거기다가 김만배 씨가 뭐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그 470억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 현금이 어디로 유통됐는지에 대해서 자꾸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보통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나온 집은 다른 시세보다 비싸게 나갑니다. 저 집은 집터가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 더해져 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연세대에서 존경받는 명예교수에다가 검찰총장이 나온 집터인데 그 집터가 다른 시세보다 싸게 나간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세보다 더 받았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그 절반만 받고 파냐고. 그러니까 말이 이 안 부분은 되죠. 좀 짚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다운계약, 업계약 이쪽 두 가지 루트로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접근하니까 자꾸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방어 안 됩니다. 다운계약은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다운계약이죠. 그러니까는 싸게 팔았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낮게 이거고, 업계약 그러면 만약에 20억짜리를 40억에 이렇게 업계약을 해갖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올라간 20억이 뇌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업계약은 뇌물을 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40억 정도 되는 것을 2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건 다운계약이죠. 근데 이거는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절세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집을 받아옵니다. 김만배 누나가.
그러면 그만큼의 시장 가치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 반 정도의 50% 금액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주는 거고 나머지 50%도 당연히 그만큼의 가치를 가져왔으니까 줘야 되는데 이건 현금으로 던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방식의 뇌물수수 방식이 증례 방식이 되는 것이지 기존의 방식의 다운계약과 업계약의 그 틀 안에서 움직여버리면 우리가 방어가 안 됩니다. 네. 나는 이제 한 발짝만 더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것들이 왜 김만배가 찾아갔다는 현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또 다른 또 신뢰가 있긴 한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지금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핵심은 이제 박영수 등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진중권이 그랬지 대장동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 마련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어. 그래서 바로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게 왜 윤석열이 나오냐고 여기서. 그러면 그게 사실 여러분들은요 계좌 까는 것이 계좌가 나중에 언젠가는 까일 것을 대비해서 계좌를 까는 거지. 계좌에 뭔가 인증을 남겨놓는다는 게 그럼 나머지 실제로 받았을 걸 예상되는 현찰은 어디로 갔느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모아두는 이유가 집 살려고 뭐 하려고 정말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게 그게 김만배의 집에서 나오는 그 한 20억 정도 되는 뭐 오고 갔을 것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돈 말고도 그런 돈들이 그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래서 김기동이가 나온 거잖아요. 김기동이 거기 고문 변호사로 있었다는 거 보고 진짜 우리 경악했잖아. 그 자체가 실제로 그 특수부 검사 그 무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계획으로 착착착착 대통령 만들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윤석열 캠프 가면은 왜 검사 출신들이 겁나게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진짜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쿠데타 그 느낌이 진짜로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70억이라는 그 현금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 김만배 씨가 나 하나은행 싫으니까 우리은행으로 넣을래 해가지고 470억 현금을 찾아가지고 우리은행 입금하려고 현금으로 찾았겠습니까? 용처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470억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그 한 방에 찾을 수도 없어요. 그거 몇 달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정도로 470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윤기준 윤석열 아버지 집 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상 그 현금이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저는 이게 한 번에 누군가가 설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데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는데 최기원한테서 키넨파트너스로 넘어갔던 그 돈이 최기원의 부하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키넨파트너스, 이 키넨파트너스한테 최기원이 요구했던 건 처음에는 일정 이자 비율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투자로 바꿔서 비율로 투자금만큼을 배당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대장동을 염두에 둔 거일 수밖에 없고 그 돈이 현금으로 김만배한테까지 넘어갔다라고 밖엔 볼 수 없는 거고 이 윤기중이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금매를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파트 먼저 돈 내고 그 다음에 이 연희동 집에 대한 돈을 받아요. 연희동 집에 대한 돈도 너무 중도금 처리가 분할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시간이 막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아파트에 넣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이미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 알리바이도 다 틀렸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당시에 한 번에 설계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보도들이 여러 차례 나온 게 박영수. 박영수 친척의 100억 점점 더 커지는 화천대유 동거래. 다음에 박영수 아들 대장동 분양업체 관계사 근무. 박영수 친척회사 대장동 이전 위례에서도 분양 대행. 그런데 박영수를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예.
박영수하고 윤석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엄청난 특수관계야. 특검을 같이 했던 예. 자신들의 명운을 걸었던 바로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욱 그 LH 관련해서 뇌물 8억 받아가지고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박영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남욱 같은 애들이 이제 뭐 화천대유라든지 이게 이제 뭐 제 몇 호 투자자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는 진짜로 움직이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그 다 이제 아시겠지만 김만배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김만배는 완전히 그 숙주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느낌이고 투자자가 누군가가 따로 있고 여기 이득 보는 구조가 따로 있고 이 구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구조 요게 사실은 언론의 보도의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김만배 씨가 형식적으로는 최대 주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뭔가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브레인 역할은 남욱 변호사가 하고 그래서 그 실제 전주는 숨어 있는 거죠. S모 그룹에서 숨어서 이제 그 자금을 대고 그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은 남욱 변호사가 했고 그러면은 그 자금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김만배 이름으로 다 집행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가 뭐 수익금만 1,000억 정도 챙겨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아니 근데 1,000억을 가지고 미국을 간들 지금 예. 간 게 관광 비자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럼 3개월 안에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도피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멕시코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는 일단 그게 1,000억이 있는데 도피 예. 생활을 하면은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게 1,000억이 있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면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돈 있는 사람들끼리 요렇게 해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겠지. 다 짬짬이 해먹겠지라고 했던 짬짬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거 우리 시민들도 공부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장동 50페이지짜리가 떴잖아요. 지금 예, 설명 예. 쫙 돼 있는 걸 2번, 3번씩 복습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언제 판에 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 투자 제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사기꾼이구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슈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르는 게 없는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냐. 그럼 뭐예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죠.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런 거예요. 이재명과의 직접 연관성 있는 비리는 없어요. 진짜 크게 해먹는 애들은 다 달라. 아까 말했잖아. 막 박영수만 해도 막 아들이네, 딸이네, 뭐네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모 지침서라는 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공모 지침서까지는 이재명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공모에 어떤 룰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거는 이재명의 책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 유동규 등이 이재명 모르게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를 맺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이재명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봐요. 뭐 모집할 때는 뭐 너한테 나가는 게 50%인데 나중에 그걸 변경하면 너한테 25%밖에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대장동 설계는 그런 거지. 이재명은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5,500억 정도 환수하는 그 설계. 나머지 니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서 그렇게 떼돈을 벌지 몰랐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을 비난할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5,500억 환수 못했으면은 저들이 갖고 가는 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힘당이나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화천대유를 필두로 해서 얘네들한테 민간 개발업자한테 넘어가는 수익이 이렇게 큰데 왜 그거를 그냥 방치했느냐? 예, 이게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지금 이게 쟤네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설계를 했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설계는 푸나님 말씀하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소 특약 등 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인데 성남시가 얼마큼의 돈을 나중에 가져갈 것인가 4천억대를 가져간다고 했고요. 나중에 920억을 더 가져갑니다. 이렇게 사전 확정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되든 말든 손해를 본다고 한들 성남시는 정확하게 4천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이런 식의 부재소 특약의 전체적인 얼개를 만든 것, 장치를 만든 것,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다음 단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끼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돈이 벌리고 나니까 7천억, 8천억대까지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지 않느냐. 니네가 예상한 것보다 성남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벌렸다. 그런데 그 돈은 왜 성남시가 환수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학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막 지하철에 있는 그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듀윌 뭐 이런 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데 가면 저희가요. 강의를 요만큼 하면 얼마큼의 돈을 받는다. 뭐 저희가 뭐 100강을 찍으면 3천만 원 딱 주고 그 다음엔 다 걔네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이만큼 팔리면 5대5 또는 3대7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RS 방식을 쓸 때가 있어요.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설계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경기도 인천 이 지역은 부동산이 완전히 거의 유령 도시같이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천만 원 100강 찍고 받는 이런 방식으로 사전 확정 방식을 쓴 겁니다. 만약 위에다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추가 이익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또 몇 프로 또 가져가겠다 하면 그럼 하나 컨소시엄은 계약 안 합니다. 이건 계약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밑에도 막고 위에도 막아버리면 상대방은 파트너로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막을 것인지 위에를 막을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밑에를 막는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쪽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상황 그리고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료 하나 볼까요? 개발 부담금 1시간면 박근혜 정부 덕본 대장동 사업 이렇게 되는데 2014년 7월 15일 날 개발 부담금 비율 20%에서 수도권은 50%로 지방 면제 추가 감면하고요. 1년 한시 특례 정부 입법으로 도입된 거예요. 2014년 7월 15일 날 2015년 새누리당 이장욱 국토교통위원 주도로 3년간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8일 날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시에서 실시 계획을 인가합니다. 감면 특혜가 없었다면 민간 사업자목에서 최소 958억의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었다. 결국엔 또 뭐야? 성남에서 민영 개발하자고 난리쳤던 게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고 중앙당에서까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성남시로 가져가지 못하게 민간들이 많이 가져가게 여기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방정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기 있었구나. 여러분 부담금이라는 거는요. 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뭐 이런 식의 부담금들이 있어요. 부담금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시위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아스팔트를 깼어요. 보도블록을 깨 던졌어요. 그러면 이 도로 다시 깔아야 되죠? 그러면 이 원인 누가 다시 공사해야 되는 원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익자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저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가는 돈이죠. 근데 이 돈을 지금 제한을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민간 개발로 하자고 하다가 여기서 융합 개발 방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안에 민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이 이 공영 쪽으로 공공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담금의 액수를 또한 줄여줬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럼 이 모든 작품은 이명박과 박근혜와 국진당이 중심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재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서울로 치게 되면은 여기로 좀 그냥 동작구청장 수준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당시에 초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초선인 사람이 이명박 정부와 싸우고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싸우고 그리고 여당과 제일 여당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해냈다면
이건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이지. 박수 받아야 될 일이지. 네, 이 싸움을 혼자 그 화살을 다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마치 어마어마한 진중권 말처럼 대선 자금 만들려고 대장동 개발했다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 측근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측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했다. 그 유동규가 이재명 핵심 측근이다. 그 결국 이재명 비리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증거가 안 나와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놈이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이재명은 5,500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환수를 했는데 자기 몫을 그게 뭐 빌린 돈이었든 유동규 주장처럼 어떤 거였든 간에 그게 뭐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유동규한테 직접 확인을 했다 그러죠.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데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하는 말이 한 11억 정도를 빌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지금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재명은 몰랐단 소리예요.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어. 지나고 보니까 네. 내가 저놈을 열심히 밀어줬는데 저놈이 이재명 배신한 거지 쉽게 표현하면 그게 이를테면 유동규가 그게 빌린 게 아니라 뭐 횡령이나 뭔가 자기 비리로 한 11억 챙겼다고 치자.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아가는 거. 윤석열 아버지 집 사는데 반값도 안 되는 걸로 집을 사가는 그거랑 책임이 누가 더 크니? 이재명 책임이 더 크니? 윤석열이나 곽상도 책임이 더 크니? 이 구조로 언론들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측근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측근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캠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그 임기 끝나고 나서 이후에 관계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하던 시절에 그러면 경기도하고 이렇게 그 업무적으로 잘 협조해서 일이 진행됐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이게 그 측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좀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봐도 측근일 수 있고 매일 봐도 이렇게 그 원수지간일 수도 있는 건데 측근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정황상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측근이 아들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 성남에서 같이 살았다는 이유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언론의 파워 게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숫자적으로만 봐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한 8대 2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차이까지 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숫자에서 밀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쪽 방송 안 봐서 그런가? 좀 우세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네요. 저쪽에 대표 주자였던 그 신의 한숨. 거기도 채널 망가졌다고 하죠. 맨날 가짜 뉴스만 내니까.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많은데 조회수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은 사실 그 채널은 제 네.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데 근데, 네. 아니 측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측근이면은 사실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캠프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유동규는 캠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측근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와 이렇게 동거동락하고 몸통이었다고 한다면 파이시티 뇌물 받고 빵에 갔다 와도 다시 측근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고 당비 대납하고 빵에 갔다 와도 다시 측근으로 데려와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캠프에서도 유동규가 누군지 몰라요. 유동규는 알아. 유동규는 나도 알죠.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성격이 그래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내 측근은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이제 한 명 언급했던 게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런 분들인데 뭐 그게 뭐 측근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뭐 책임 소재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측근이어서 그 사람이 측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재명한테 준 거 아니고 지가 꿀꺽했으면 그게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은 현재 이재명 지사는 열심히 뭔가 자기가 막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떤 새끼가 실제로 그 비리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이란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동규 이야기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얼만큼 위험한 사업을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왜 돌아가셨겠냐고요. 그 기득권에 대항해서 결국에는
뭐 싸잡아서 몰아가면서 막 무슨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만든 거잖아요.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한테 아 유동규는 내가 그걸 뭐 관리 감독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고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이재명이 잘못했네라고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1부 여기까지.